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삼성의 최신 모바일 칩, 바로 엑시노스 시리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칩 하나에 정말 얼마나 많은 기술과 전략이 담겨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삼성 칩 기술, 특히 엑시노스 2400의 성과, 그리고 곧 나올 2600의 잠재력,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특히 그 엑시노스 2400에 처음 들어갔다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 FOWLP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삼성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 중인 엑시노스 2600의 핵심이죠. 2나노 GAA 공정.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오른 건지, 또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발열, 이걸 잡으려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과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걸 듣고 어떻게 기술적인 반격을 준비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시장 파급 효과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엑시노스 2400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칩의 처음으로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아까 말씀하신 FOWLP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FOWLP는요. 쉽게 말하면 칩을 포장하는 방식을 혁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방식보다 칩 바깥으로 신호가 오가는 길,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 I/O 단자라고 하죠. 이걸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단자를 더 효율적으로요. 네. 이렇게 되면 전기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되고요. 동시에 칩 패키지의 전체 두께는 줄어들어요. 근데 열이 빠져나가는 길은 오히려 넓어져서 열 방출 효율이 크게 개선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칩 자체의 열 저항 능력, 그러니까 내열성이 무려 23%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오, 23%나요? 단순히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열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군요. 이게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결국 사용자가 체감하는 건 성능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향상된 내열성은 멀티코어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서 실제 측정했을 때 8%까지 성능 향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엑시노스 칩들이 고사양 게임 같은 거 오래 돌리면 성능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그걸 이 FOWLP 기술이 상당 부분 완화해 준 셈이죠. 그러니까 과열 걱정 없이 더 오랫동안 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엑시노스 2400이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엑스트림 같은 고사양 그래픽 테스트에서 안정성 점수가 점작보다 2배나 높아지고 심지어 애플 A17 프로랑 비슷한 수준의 성능 유지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이 기술이 단순히 발열을 줄이는 걸 넘어서 실제 성능 유지력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베이퍼 챔버 같은 냉각 시스템도 중요하긴 한데요. FOWP는 칩 자체의 체질을 개선해서 열 관리의 근본적인 해법 중 하나를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FOWP 기술이 삼성 칩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 칩에도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글의 차세대 칩 텐서 G4에도 이 FOWLP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그 이전 텐서 G3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는데 발열 문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될 텐서 G4에 이 FOWLP 기술이 적용된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발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삼성이 FOWLP 기술을 자기 칩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고객사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경쟁력을 어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FOWLP가 엑시노스 2400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이제 정말 기대되는 차세대 칩 엑시노스 2600으로 넘어가 보죠. 삼성이 3나노 공정에서 TSMC에 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2나노 GAA 게이트 오라오라온 공정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2나노 GA 공정, 기존 기술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혁신적인 건가요?
GAA는요,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기술이에요. 기존의 주류였던 핀팩 구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3면을 게이트가 감싸는 방식이었어요. 지느러미 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네네. 근데 GA는 이 채널의 3면, 그러니까 전방형, 올 어라운드를 게이트가 완전히 감싸 안는 구조입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위, 아래, 양옆 모든 방향에서 제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하, 사방에서 다 제어한다. 네, 덕분에 전류 흐름을 훨씬 더 미세하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돼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누설 전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를 줄인다는 건 결국 전력 효율이 높아진다는 의미겠군요. 성능은 어떻고요? 맞습니다. 누설 전류 감소는 곧 전력 효율 향상으로 이어지죠. 동시에 정밀한 전류 제어는 성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삼성이 발표한 걸 보면요. 자기네 1세대 2나노 GAA 공정 SF2는 이전 3나노 GAA 공정 SF3 대비해서 같은 전력에서는 성능이 최대 12% 향상되고 같은 성능에서는 전력 효율이 최대 25% 개선되고 칩 면적은 5%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성능, 전력 효율, 집적도까지 다 잡겠다는 거죠. 성능, 전력 효율, 면적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또 다른 기술적 특징이 있나요? 네, BSPDN이라고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건 칩 뒷면에 별도의 전력 공급망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칩 앞면에 신호선이랑 전력선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분리해서 신호 간섭음 줄이고 전력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뭐랄까 데이터 다니는 길하고 전력 다니는 길을 분리해서 교통체증 줄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길을 분리한다. 효율적이겠네요. 네, 이런 기술적인 도약은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좀 주춤했었는데 2나노에서는 TSMC를 따라잡거나 혹은 뛰어넘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첨단 공정하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잖아요. 바로 수율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양산 수율이 낮으면 이거 그림의 떡일 텐데 현재 삼성 2나노 공정의 수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수율. 네, 그게 참 중요하죠. 전체 생산된 웨이퍼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 비율인데 이게 첨단 공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한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보고도 있었지만 이건 새로운 공정 도입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재선 속도인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수율이 5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50%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건 다행이네요. 경쟁사인 TSMC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업계에서는 보통 TSMC의 동급 공정 초기 수율을 한 8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죠. 하지만 삼성이 작년 9월 말에 이미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점을 생각하면 계속 공정 개선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손실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이 2나노 공정이 앞으로 최소 4년 이상 모바일이나 HPC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력으로서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건 단순히 엑시노스 2600 하나를 넘어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수율 안정화가 정말 삼성 파운드리의 명운을 건 과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다시 엑시노스 2600 자체의 성능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유출된 벤치마크 정보들을 보니까 CPU 구조가 좀 독특하던데요. 코어가 10개나 된다고요? 네, 엑시노스 2600은 10개의 코어, 데카코어 CPU를 탑재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1+3+6 클러스터 구조가 언급되는데요. 이건 최고 성능을 내는 초고 성능 코어, 아마 ARM의 최신 코텍스 X 시리즈겠죠? 그거 1개, 그리고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고성능 코어 3개, 그리고 전력 효율에 집중하는 저전력 코어 6개, 이렇게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코어 개수를 늘리고 역할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서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죠.
초기에 유출된 벤치마크 점수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나요? 맞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 테스트 결과로 보이는 초기 유출 점수는 좀 낮았는데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긱벤치 6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성능 향상이 확인됐어요. 최고 성능 코어 클럭 속도가 3.80GHz까지 올라갔고요. 멀티코어 점수는 11,25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경쟁 칩으로 예상되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아마 클럭을 좀 낮춘 버전으로 보이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실제 양산칩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결과죠. CPU 성능도 인상적인데 사실 요즘 더 주목받는 건 AI 연산 능력, 그러니까 NPU 성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삼성 내부 테스트 결과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엑시노스 2600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삼성 내부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요. 엑시노스 2600에 탑재될 NPU, 신경망 처리 장치죠. 이 성능이 경쟁사인 애플의 차세대 칩, 아마 A19 프로로 추정되는데 그거보다 6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와, 6배 이상요? 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보다는 약 30% 더 높다고 합니다. GPU 성능 역시 A19 프로 대비 최대 75%,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대비 29% 우수하다. 이런 결과도 같이 나왔고요. 이 수치들은 삼성의 스마트폰 자체에서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와, 애플보다 6배 이상, 퀄컴보다 30% 이상 높다니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근데 솔직히 이런 내부 테스트 결과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사용 환경이랑은 차이가 클 수 있잖아요. 제조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내부 테스트는 보통 이상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게 유지되고 전력 공급에 제한이 없는 그런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스마트폰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배터리 환경에서는 발열 때문에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성능이 떨어지는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따라서 이 내부 테스트 결과는 삼성의 엑시노스 2600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 성능 수준, 그리고 잠재력을 보여주는 선언적인 수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 성능은 갤럭시 S26 같은 상용 제품이 나온 다음에 독립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런 수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엑시노스 2600의 성능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건 분명해 보이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발열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특히 2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은 발열 문제가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엑시노스 2020에는 발열을 잡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나요? 아까 FOLP 이야기는 했었고요. 네, FOLP 외에도 히트 패스 블로우, 줄여서 HPB라는 새로운 기술이 엑시노스 2020에 도입될 걸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모바일 칩 패키징은 칩 AP 위에 D램 메모리를 바로 쌓아올리는 구조, POP,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하죠.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구조는 AP 자체의 열하고 또 D램에서 나오는 열이 합쳐져서 효과적인 열 방출을 방해하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HPB는 바로 이 AP랑 D램 사이에 딱 삽입돼서 열이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열 분산 통로 혹은 미니 방열판, 히싱크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열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더 넓은 면적으로 빨리 퍼져나가도록 길을 터주는 거군요. FOLP가 칩 자체의 열 저항력을 높여준다면 HPB는 발생한 열을 더 효과적으로 빼내도록 돕는 역할이겠네요. 이 두 기술이 조합되면 발열 제어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OLWP로 칩의 차력을 키우고 HBP로 열이 빠져나갈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기기 차원의 노력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S26 시리즈 프레임 소재로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을 채택한다거나 내부의 베이퍼 챔버 같은 냉각 부품 크기를 더 키우는 방식, 이런 걸 통해서 2나노 칩의 발열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에 알루미늄 소재를 다시 고려한다는 루머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기술적으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해진 엑시노스 2600이 실제 시장, 특히 핵심 제품인 갤럭시 S 시리즈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특히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도 엑시노스가 다시 탑재될 수 있다는 소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꽤 파격적인 변화인데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뿐만 아니라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도 탑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2022년 갤럭시 S20 시리즈 이후 무려 4년 만에 엑시노스 칩이 울트라 라인업에 복귀하는 겁니다. 4년 만에요? 와.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같은 돈 내고 샀는데 지역에 따라서 엑시노스 버전이랑 스냅드래곤 버전이랑 성능 차이, 특히 뭐 게임 성능이나 발열 이런 데서 차이가 나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엄청 컸거든요. 네, 정말 말 많았죠. 엑시노스는 안 좋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엑시노스 칩은 스냅드래곤보다 열등하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죠. 삼성이 울트라 모델에 다시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는 건 이런 오랜 불신을 깰 만큼 엑시노스 2600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성능에 대한 자신감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더 큰 전략적인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퀄컴한테서 플래그십 스냅드래곤 칩 사오는 비용이 상당한데 이걸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주 크죠.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원가 관리가 중요해졌고요. 비용 문제. 둘째는 자체 기술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칩 설계의 시스템 LSI 사업부부터 생산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자체 칩 경쟁력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부품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죠. 셋째는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자기네 최첨단 2나노 공정으로 만든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이라는 세계적인 플래그십 제품에 성공적으로 딱 탑재하고 성능을 입증하면요. 네. 이건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최고의 쇼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애플, 콜콤, 엔비디아 같은 아주 큰 패블리스 고객사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엑시노스의 성공이 삼성 파운드리의 성공과 직결되는 구조인 셈이죠. 비용 절감, 자체 역량 강화, 파운드리 시너지, 정말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군요. 그럼 지역별 탑재 전략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과거처럼 한국이랑 유럽에는 엑시노스, 미국, 중국 등에는 스냅드래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갤럭시 S26 시리즈 역시 지역별로 다른 칩을 탑재하는 이른바 듀얼 소싱 전략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과 유럽 시장에는 엑시노스 2600 기반 모델이 출시되고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다른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기반 모델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여전히 나뉘는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비율인데요. 일부 예측에 따르면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 탑재 비율이 거의 50-50 수준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건 과거에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 점점 줄어들던 추세와는 달리 다시 비중을 크게 늘리는 거라서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의 전략적인 의지, 그리고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50 비율이라면 정말 공격적인 복귀네요.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하고 기대감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엑시노스 2600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같은 것은 없을까요?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지적되는 점들이 있어요. 우선 최신 5G 모뎀 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에는 최신 5G 모뎀 기능이 칩 내부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별도의 칩, 그러니까 외장형 모뎀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 모뎀이 따로 들어간다. 네, 모뎀을 칩 하나에 통합하면 전체 칩 면적도 줄이고 전력 소모도 낮추는 데 유리하거든요. 근데 외장형으로 가게 되면 전력 소모 측면에서 좀 불리해지고 스마트폰 내부 메인보드 설계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경쟁사인 퀄컴 스냅드래곤은 모뎀 통합 기술에서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엑시노스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이나 내부 공간 활용 측면에서 다소 아쉬울 수 있겠군요. 또 다른 과제는 없을까요? 아마도 계속 이야기했던 그것일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2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입니다. 50%까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TSMC가 보여주는 그 압도적으로 안정적인 수율 80% 이상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 수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칩 생산 단가가 높아져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충분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삼성전자 MX 사업부,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파운드리 사업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2나노 공정 수율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 이게 엑시노스 2600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와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삼성 엑시노스 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FOLP 패키징으로 안정성을 높인 엑시노스 2400의 성과부터 2나노 GAAA 공정이라는 아주 담대한 도전을 감행하면서 성능과 효율의 혁신을 예고하는 엑시노스 2600, 그리고 HPV 같은 새로운 발열 제어 기술과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겨냥한 압도적인 NPU 성능 목표까지, 삼성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과거의 부진을 씻고 다시 한번 강력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칩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의 어려움을 딛고 삼성이 기술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시장 판도를 바꾸려는 중요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테스트에서 보여준 그 경이로운 수치들이 과연 실제 갤럭시 S26이라는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엑시노스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그 오랜 편견을 깨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칩의 성공 여부는 삼성의 자체 칩 생태계 강화 전략은 물론이고요, TSMC와의 치열한 파운드리 전장에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테크 업계에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